네, 안녕하십니까. 경영 포커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성공 방정식 아직도 유효한가입니다. 김은환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카피캣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제로 한국이 만든 기적의 경로, 공부하는 한국인 세계의 판도를 뒤집다 이런 책인데요. 지난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영문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존 북스에서 학습과 돌파형 혁신, Unveiling Korean Management, Invincible Learning and Breakthrough Innovation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J 캠퍼스에서 나온 두 개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인재 경영과 돌파형 혁신이라는 보고서와 한국의 인재 경영과 혁신 시스템의 미래라는 그 두 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어 책이 먼저 나오고 우리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주장은 한국 기업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적 자원, 또 하나는 한국 기업이 잘하는 혁신은 돌파형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인 김은환 박사를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코리안 매니지먼트에 관한 책이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기업의 성공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인데 책에서는 한국의 인적 자본이 유교가 남긴 고귀한 자산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률이 높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이 서구 자본주의의 근원이다라는 설명을 한 이후로 종교나 이런 사상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지금 조금 그 논의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유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충효 사상이니 가족주의, 위계 질서 이런 그 사상의 유교의 내용보다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능력주의입니다. 문해력을 바탕 능력, 과거 제도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고려대도 있습니다만은 경전을 많이 공부해서 문해력을 테스트하면은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서민으로 태어나도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거를 지금 서구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 로스트 모더니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세사회 기준, 우리가 자꾸 조선시대 과거가 정말 그렇게 의미 있었냐. 과거 급제자가 3년에 몇십 명 나오는데 그 로또 확률보다 낮은 시험 제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자꾸 이제 폄하하는 논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기준을 봐야 돼. 지금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의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하던 정말 그 당시 중세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고도의 능력주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은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가 500년 동안 축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이룩하냐면은 해방 이후에 전쟁 터지고 이런 황폐한 나라에서 아동을요, 교육을 안 보냅니다. 보통 나라들이. 후발 국가들이 어린이 교육을 안 시켜요. 가서 교육시키라고 그러면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들 다 아동 노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6.25 전쟁통에 제 책에 사파도 있습니다만은 길바닥에서 앉아서 공부해요. 그런 교육열은 능력주의에서 왔다. 문해력을 기준으로 한 능력주의에서 왔고 이것이 이제 현대 민주사회,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교육열로 이어졌고 제조업의 산업화를 이룩할 때 중요한 양질의 인력 공급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조선시대의 그런 아주 소수의 과거 급제자를 위한 교육열이 근대 사회에서 꽃을 피웠단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국이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등해졌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조선의 농지가 거의 6개 가문에 다 소유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 개혁이 소작제가 없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평등하게 되니까 정말 공부밖에는 다른 마땅한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지금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중남미, 멕시코 이런 데는 과거에 전근대 사회의 지주 계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봤자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지 않고 우리는 정말 지배 계층, 지주 계층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교육열이 확 불이 붙어서 전 국민의 교육열로 됐고 이것이 이제 양질의 산업 인력으로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유교가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6.25 전쟁 나기 그 즈음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게 과연 유교적 전통인지 아니면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일제를 거치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전쟁이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계급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과연 유교적인 전통이 더 강한지 아니면 20세기의 한국을 또는 조선 반도를 전체를 뒤집은 그런 엄청난 변화와 전쟁, 그런 게 더 중요한지, 그게 참 설득이 안 가는데요.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전쟁과 이런 걸로 우리나라 지배계급이 무너져서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선시대가 굉장한 신분제 사회였어가지고 이런 과거 제도를 통한 신분 상승의 경험이나 그 기억이 없었다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해졌다고 해서 다 교육을 하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옛날 과거 급제를 하면은 막 급제자가 거리 행진을 하고 축하를 하고 이런 그 굉장히 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요인이냐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어서 큰 성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전제가 그 유교의 과거 시험이나 이런 제도가 결국 능력주의다 이거죠. 능력주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참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모두 가난했거든요. 국민들이. 예, 예를 들면 제가 65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출세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 예. 국민한테 퍼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출세한다는 게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집안에 서포트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그게 유효할까요? 지금 그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 가정의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내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이것이 지금 20대, 30대의 극단적, 이념적 극단화라든지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악화된 건 틀림없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가설인 그 인재의 뿌리가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해력을 통한 이제 시험 잘 보는 네. 능력주의다 하는 이제 주장인데 이제 두 번째 가설이 그이 책에서 중요한 용어 내지는 개념이 이제 돌파형 혁신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혁신 그러면 보통 점진적인 혁신이 있고 또 와해적 때로는 뭐 파괴적이라고도 말습니다만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면 점진적인 혁신과 와해적 혁신의 중간에 있는 게 돌파형 혁신인가요? 한국 기업이 잘하는 게 돌파형 혁신인데 이 돌파형 혁신이 뭐냐면 사실은 이 학자마다 좀 용어를 좀 다르게 써서 뭐 이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언어 사용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근본적인 혁신을 돌파형 혁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용한 그 학자는 그렉 사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건데 점진적 혁신입니다. 돌파형 혁신은 기본적으로. 근데 맥락이 있어요. 이 점진적 혁신도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냥 루틴한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점진적 혁신이고 돌파형 혁신은 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건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은 그 메모리 삼성전자가 성공한 메모리가 사실 처음 64K부터 시작을 해서 두 배씩 올라가는데 4메가 될 때가 그 전까지는 점진적 혁신이고요. 4메가를 넘어가는 그 순간 돌파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의 집적도면은 가정의 책상 위에 올리는 PC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나 무게로 보나 크기로 보나. 예전에 메인프레임이 다 있었습니다. 64K, 128K D램으로 뭘 했냐면 메인프레임 하면 나사에서 우주선 쏠 때, 미사일 발사할 때, 궤도 계산할 때 다 썼어요. 그럼 컴퓨터 크죠? 건물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층 하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품질이 중요했어요. 아니, 저기 미사일 쏘는 국가 방위를 위해서 컴퓨터를 돌리는데 뭐 건물 크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4메가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갖춘 PC, 퍼스널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죠. 당시에 아예 사람이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컴퓨터 쓸 필요 없어. CEO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컴퓨터를 집에서 쓰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4메가를 돌파하면서 PC의 시대가 옵니다. 이런 거를 돌파형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혁신인데 임계점을 넘어가는 점진적 혁신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한국이 너무 잘한다는 게 PC 때 그걸 했고요. 일본 기업들이 이걸 잘 안 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메인프레임의 D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적도나 무게보다는 퀄리티를 중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에게 놓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스마트폰 처음 만들 때 하드디스크 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0기가의 스마트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낸드 플래시나 플래시 메모리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바일 저장 장치로 쓰는 용도로 만들어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점진적 혁신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으면 가벼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삼성전자에 연락을 해서 제발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 모바일 시대를 엽니다. 이 돌파형 혁신이라는 것은 점진적 혁신인데 이것이 과연 한 산업의 패러다임, 새로운 시장의 창출,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계점에 가는 것을 말하고 삼성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일 겁니다. 92년, 3년.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스택으로 갈 거냐, 트렌치로 갈 거냐 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딱 맞췄다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 게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메인프레임에서 PC로 넘어오는데 맞는 반도체 개발을 못해서 그렇다. 예, 그런 예. 설명도 있더라고요. 하려고는 했는데 늦었고 주저주저했고 또 방식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나 4메가 D램이나 모두 지금 삼성전자의 혁신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돌파형 혁신이 영어로 뭐예요?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션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혁신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렉 사텔이라고 하는 그 경영 연구자가 저와 똑같은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점진적인 혁신인데 이것이 메인프레임 산업이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감회가 때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새로운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혁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혁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 네. 4메가 디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혁신이라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임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스택이라는 새로운 그 입체적으로 그 만드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품질은 조금 양보하면서 집적도에 더 치중을 한다든지 하는 전략의 변화는 있었지만 뭐 바꾼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화선이 되고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혁신이죠, 그러니까. 혁신을 개발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을 좀 더 잘해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변화가 이제 있으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3나노에서 2나노, 그러니까 핀팻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혁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시장에서 새로운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점진적 혁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략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과 산업의 그 어떤 맥락을 계속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 부품은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정말로 근본적인 베이직과 뭐 초전도체를 만든다든지 핵융합을 만든다든지 CPU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문제의 답은 잘 내지만 문제를 출제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문제의 답을 내는 이 방식으로 저 한국 산업은 굉장히 성공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개념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돌파형 혁신은 개념 설계 능력이 없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산업은 개념 설계를 외주 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가 어렵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나
뭐 퀄컴의 CDMA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퀄컴의 CDMA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아이디어밖에 없었고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여기서 디바이스나 통신 장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디어하고 이거를 실현하는 단계의 과정인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아이디어 쪽에 갈수록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다가 그 스마트폰의 그림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저장 장치가 문제예요. 그때 낸드 플래시를 가져와 쓰는 단계로 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좁혀져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좁혀져 왔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고 뭔가 전체 구도가 왔다 갔다 하고 큰 그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은 거기는 한국 기업의 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다른 데 맡겨놓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해결사로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아이디어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고 마지막 제조는 저부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보아서 알지만 그 아이디어의 솔루션은 절대로 저부가가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천문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범용 부품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자, 개념 설계사가 있고 마지막에 저는 문제 해결사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혁신으로 보면은 참신하고 근본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가 주어져 정형화되고 좀 초점이 모아졌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점진적 혁신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두 가지 주장, 인적 자본, 유교적 전통과 돌파형 혁신의 관계는 뭐예요? 저는 그 수학에 저는 우리 킬러 문항을 되게 이제 나쁜 것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수학 과목 가지고 몇십 년 입시를 봅니다. 그럼 출제자 고민이에요. 학생들이 정말 기출 문제를 전부 연습을 하고 달달 외워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변별력을 발휘하려면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킬러 문항들이 정말 극단으로 가서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킬러 문항은 저는 그 킬러 문항을 푸는 것이 낸드 플래시 개발하고 4메가 D램을 개발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큰 그림을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뭔가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딱 주어진 바에서 그 출제자가 몇십 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모두 숙달한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를 풀는 것이 제가 약간 좀 경강부회가 있고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미국식의 어떤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좋은 교육보다 우리 학생들이 산업에서 이렇게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경쟁 위주의 교육과 돌파형 혁신,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박사님, 자본주의 기업 역사가 우리나라가 그 제대로 시작하고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앞서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뭐 개념 설계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키텍처를 한 혁신으로 접근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의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겠고 그렇게 출발하는 데 중에서 잘한 거 보면은 우리가 아마도 굉장히 탁월한 그게 있는 것 같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돌파의 혁신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 조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은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다른 어떤 데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한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때도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스테이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고 아키텍처럴 쪽으로 갈 때도 아마도 한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은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우리는 돌파 혁신을 위주로 했고 여기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 개념 설계라든지 뭐 그런 창의적인 혁신 가서는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돌파형 혁신은 좀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질에도 맞고요. 창의적 혁신은 한국인이 못할 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창의적 혁신은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인위적으로 해서 된다기보다는 뭔가 영감이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시온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창의적 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들도 100개 중에 99개가 사장이 되고 그 한 개가 뭔가 다른 것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갑자기 확 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현상을 미국 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게리 피사노 같은 하버드 학자 뭐라 그러냐면은
대기업도 혁신을 해야 된다. 미국 대기업입니다. 나사는 물론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나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개설해놨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라는 아이디어를 나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했는데 자기 자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회사들도 저는 개념 설계를 외주 줬다고 생각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사 같은 거대 조직이 지금 관료제화되고 체제가 굳어가지고 아주 발상에 전한 재사용 로켓이나 행성형 지능 같은 생각을 못 해내고 이런 스페이스X나 오픈AI 같은 괴짜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이런 대기업들이 특히 과연 막 연구개발팀을 동원하고 뭐 종합기술원을 운영해서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 될지 정말 될지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개념 설계사로 삼아서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돌파 혁신을 우리가 잘하니까 이제는 해결을 쌓는 노릇은 그만하고 우리도 창조를 해보자. 우리 개념 설계를 해보자는 얘기가 조금 저는 무모하게 들립니다. 이거 제 주장입니다. 김란 박사님이 한국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 돌파 혁신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는 교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이 하면 중국은 10배 크게 10배 빠르게 예. 10배 싸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혁신 시스템 아니면 교육 시스템도 한국과 유사한 거예요? 세세하게 유사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큰 줄기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만약 한국이 잘 되면 중국이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경쟁 위주로 하는 것도 똑같고 문해력도 똑같고 유교 전통도 똑같습니다.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맹렬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보다 더 잘해서 우리를 다 따라오게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캐릭터 겹칩니다, 지금. 근데 훨씬 등치는 크고 또 자원도 많고 메모리는 반도체는 실리콘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배터리만 해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히토류 없는 우리가 이 기술만 가지고 지금 중국을 상대하기가 벅차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이 참 무서운 상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념 설계를 가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설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인위적 정책적으로는 잘 안 될 거라는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인재를 바탕으로 혁신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가 나타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좋은 예가 뭐 전기차겠죠, 그죠? 그리고요, 제가 놀란 게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60%가 대학을 간대요. 그 다음에 인재 확보 우리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잘하고. 대학 졸업생이 1200만이 넘었고요. 이공계 졸업생이 500만이 넘는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인재를 바탕으로 한 브레이크스루 혁신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보다 그걸 더 잘하는 나라가 덩치도 우리보다 한 10배 큰 나라가 옆에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라는 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혁신은 인간이 영감이 떠오르는 것처럼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뤄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그 PC나 스마트폰이 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에 우리가 부품으로 붙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미 1등이 되고 유명하고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처럼 유명한 사람이면은 거기 당연히 붙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눈을 감시가 아니죠. 내가 창의적인 걸 못하겠으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네이버하고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협력을 하다가 좀 약간 무산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거는 뭐 일부 의견입니다. 내가 인터뷰했던 어떤 사람의 의견인데, 삼성전자가 너무 내부지향적이고 네이버를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 물론 네이버가 정말 굉장히 인공지능에 탁월한 기업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미 1등이 되고, 이미 유망하고, 이미 세계의 대세가 된 데랑 하는 거는 과거에는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오픈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했을 때 구글에 지고 있었고요. 오픈 AI가 누가 봐도 선두주자 최고 팀이 아니었어요. 잠재력이 있는데 창의적 아이디어의 시즈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그 능력으로 가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산업,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뭐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고요. 정말 랜덤하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해결사들이 문제가 주어지길 가만히 기다리고 출제자가 시험지 나눠주면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유망하고 가망성 있는 문제를 찾아다녀서 아주 초기에 오픈 AI, 아주 초기에 엔비디아 이런 데를 다 씨앗을 심어놓고 뭔가 여기가 확 불이 붙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감시관, 내가 정말 창의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싹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삼성 다녀서 알지만은 너무 그 1등주의,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선호 사상 이런 거는 제일 지금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오픈 AI와 스페이스 X를 제2, 제3의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뭔가 지금 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벤처 생태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잘하고 있는 개연석에 잘하는 마치 신의 영역이 있고 영감이 많은 그런 족속들이 몰려 있는 그런 데서 뭔가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잘 보는 눈을 가지자. 근데 사실은 그런 눈을 가지는 것도 내가 뭔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지 이게 그 눈을 가지는 거지. 첫 번째의 어프로치는 중국이라는 애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매력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고, 뭔가를 잘 캐치내는 그 능력이라는 것도 이제 뭔가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지 가능한 건데, 아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절박감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느끼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아, 예, 지금 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거는 여전히 세계 한 2위권 정도에서의 어떤 지위를 누린 그 습성에 의해 가지고 안주해서 그렇지, 누군가 큰 기업들이 후가닥 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발생한다 그러면은 정말 뭔가 대우각성 같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유럽, 미국이 정말 제조업이 심하게 망가졌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로 해가지고 기업체를 지금 다 들어오게 한다는데 미국에 지금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진짜 말은 안 듣고 일은 못하면서 다 노동법 전문가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일 시키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근데 한국이 살아나려면 다 망했다라는 또 엄청난 공포감과 위기의식이 없으면은 안이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참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제조업의 능력은 좀 많이 망가지고 있고 걱정되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MRO는 한국이 최고라고들 그러기 때문에 이 예, 예, 비즈니스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예. 중국이 경쟁력이 높다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이제 되긴 되는데 이 문제는 하나 던지고 싶은데 exploration, exploitation 그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말하자면 신제품의 아이디어나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고 exploration은 예. 그거를 이제 동아시아는 받아서 아주 최적으로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분업이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지금의 세계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세계 탑 10 리서치 대학에 8개가 뭐 중국이 들어갈 정도로 중국이 이제 미국의 exploration 능력까지도 일부 대체하는,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 중에 앞단까지도 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좀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exploration, exploitation 이 분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의 영역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익스플로레이션이 많아지고 그 중요해지더라도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지금 중국이 뭐 되게 잘해도 축구가 안 되잖아요, 중국이. 뭔가 산업 특성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개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찬스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국이 그런 어마어마한 산업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뭐 중국이랑 1대1로 대결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는 없는 겁니다, 사실. 창의적인 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 그동안에 하던 이런 문제 해결식의 이거는 그만해 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 논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기존에 정도 잘하던 거는 되면은 계속 잘해야죠. 네네. 예,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고 존재 의의입니다. 예. 조금 더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개념보다 저희가 산업의 발전 단계, 진화 단계를 이제 이렇게 나눈 분이 있거든요. 그 더미넌 디자인이라고 그 산업의 표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더미넌 디자인이고 전기차라는 게 이제 더미넌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 더미넌 디자인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 단계는 에러 오브 퍼먼트 혹은 프리 패러디그마틱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미넌 디자인이 나오고 난 다음 그걸 패러디그마틱 스테이지, 그 다음에 에러 오브 인크리멘탈 체인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산업이 계속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진화를 한다고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여태까지 이 에러 오브 인크리멘탈 체인지 혹은 익스플로이테이션, 그 다음에 패러디그마틱 스테이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도 강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근데 우리나라가 왜 앞에 에러 퍼먼트 혹은 더미넌 디자인을 못했냐 하면,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맞아요. 중국은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에서 그 전까지는 NCM 그 배터리 가지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예. 얘네가 LFP 배터리를 가지고 했어요. 그거 그 전에도 있던 기술이었는데 걔네가 지금 더미넌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국가적인 자원을 때려박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임을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이제 지금 고민이라 이거죠. 종북에 대한 솔루션은 저는 뭐 명쾌하게 어떻게 나오기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열세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산업 지형 속에서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큰 그랜드 스트래티지로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뭐 이런 솔루션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그 해결 능력과 돌파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목별로 저는 찬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창의적인 거를 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설은 중국의 23개 성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 1개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죠. 그런데 중국에도 보면 그 성시 중에 앞에 가는 놈이 있고 뒤에 가는 놈이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가장 앞서 있는 성시보다 반 걸음만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저 그러니까 비슷해요. 끊임없이 혁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이즈로 놓고 보니까 뭐 1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잡아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관세로 때리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꼭 필요한 게 지금 조선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하고도. 예. 오늘 사실 이 책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너무 질문들이 좀 날카로워가지고 토론을 재밌게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책은 이제 위대한 카피캣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기업 발전을 설명한 건데, 이 모델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많은 개발도상국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뢰가 인도의 IT 산업이나 인도 전체는 문해력도 낮고 능력주의가 안 되고 있는 나라지만 IT 산업에서는 카스트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요. 카스트 같은 제도가 통용되지 않고 능력으로만 얘기되는 산업의 영역이 생기면은 인도에서 그런 굉장한 경쟁과 산업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베트남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그 포인트를 따라가면 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가진 나라는 기술 기반의 제조업으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동아시아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방하고 따라갈 수 있다. 예를 석유 자원 같은 건 석유를 국토에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인적 자원은 저는 석유 자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토의한 거는 아주 이 책의 극히 일부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이 책에는 더 많은 보물이 담겨 있으니까, 위대한 카피캣 대한민국 김은환 저 오늘 경영 포커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